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스피커의 김지호 대변인 모시게 됐는데, 아니 저희 국회 방송은 다 통틀어서 처음이라고 하시던데요? 예, 처음 출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설레네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파란색을 입은 건 마음이 쏠려서가 아닌데 의상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같은 빨간 열정을 갖고 계신 걸로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는 자주 방송에 합을 좀 맞춰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예. 우리 대변인 되시고 그 전에 상근 부대변인 활동하실 때도 방송 자주 했었죠. 아주 좋은 정치인입니다.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 선배님이라. 또 그렇습니까? 덕담을 해주시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할 말은 하고 뜨겁게 그럼요. 맞붙어야 되는 거 오늘 잊지 말아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고요. 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방송법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다음 주 본회의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정광재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석수와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를 고려하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저항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사실 무제한 토론이긴 하지만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이후에 제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결의한다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민주당이 마음먹은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방송 3법 바꾼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바뀌면 과연 우리 방송 환경과 미디어 환경, 언론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죠. 일단 지금 공영방송 방송 3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시키자는 게 방송 3법의 그 골자인데 그동안 정부 여당이나 그 친정부적인 그러한 방통위에서 뭔가 공영방송을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야당에서 이것을 왜 막는지 저는 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당일 때도 막고 야당일 때도 막고 그러면 이 방송 관련해서 계속 정치권의 입김이 영향을 줘도 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저는 이 법안 자체가 여당도 야당도 다 누구에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공영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 법안이 통과돼서 한번 행정부로 넘어갔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법안과 내용이 성숙됐다고 봐야 돼요. 방송 3법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조금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 3법 관련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이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언론단체라든가 변호사 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 이 사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언론단체와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언론노조 또 민주노총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정치적 지향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수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더 늘리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정치적 형평성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네, 확실히 이 다음 주 상황도 이번 주와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다뤄볼 주제는요. 상호 관세 협상 기한을 이틀 남긴 어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죠. 우선 이 협상 결과를 두 분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에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다른 방송에서 네. 상당히 좋은 정적을 줬습니다. 제가 높게 주신 것 같은데. 80점을 드렸는데 네. 그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80점을 줬는데 이 앞으로의 협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15%라는 관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포기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다른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미군 부담 비용이라든가 네. 미국의 군수 물자를 과연 어느 정도나 수입을 더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80점이라는 점수를 드렸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 점수는 낮아질 수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거 안 되겠죠. 또 자화자찬식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 이것도 안 되죠. 객관적으로 사안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좀 평가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점수로 주면 네. 95점 주고 95점, 네. 싶고요. 네. 이번 사실은 협상 관련해서 선방했죠. 예를 들면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도 오늘 협상이 타결됐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20% 관세율 20%로 협상을 했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25%에서 35%로 관세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또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미국제 비행기를 사고 각종 많은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대만과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성공했지만 한국은 15%로 동일하죠. 네. 책정됐기 때문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 관세율에서 FTA 효과를 다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 미국의 어떤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두 정상이 만나서 굉장히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 앞으로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후속 논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아쉬운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비교적 후한 점수를 드렸는데 95점이라고 하시니까 네. 자화자찬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이거죠. GDP 대비 대미 투자 금액이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고요. EU가 6,0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인데 네. 마스카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포함해서 GDP 대비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2.7배인데 지금 5,500억 불이고 우리가 3,500억 불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 농산물 시장, 그러니까 쌀 시장이라든가 30개월 원령 소고기 추가 개방 이런 부분들을 지키느라고 아마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결과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겠죠. 네.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자화자찬이라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좀 반박의 여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번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뿐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선방했다고 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화자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의 추가 협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 섬세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제가 그런데 좀 야당한테도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정말 우리끼리 뭐 경쟁하고 견제하더라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네. 아스파트 99 일부에서는 마치 브라질처럼 뭔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도 네.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후속 협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전략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승리를 토대로 굳히게 들어간 정청래 후보는 압승을 자신했고 그리고 대의원 조직에서 자신감을 보인 박찬대 후보는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그 내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지 좀 점쳐볼까요? 일단은 충청권, 영남권에서 조금 표차를 높게 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네. 기록한 게 정청래 후보고 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선거전에서 우위인 건 사실이지만 네. 여러 가지 대의원 투표라든지 또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박찬대 후보가 막판 뒷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박찬대 후보가 굉장히 물이 오른 그런 연설도 하시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호남하고 경기에 있었던 그러한 경선 자체가 이제 내일로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렇죠. 원샷으로. 그래서 내일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결과를 짐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전당대 D-1인 상황인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이번 전당대회 후보 입후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 인사는 물론이고 여의도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박찬대 후보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청과 영남 지역에서 있었던 그 권리당원 투표 결과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것은 애초에 전망했던 그 정치 전문가들 전망과는 결과가 달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판세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토론 과정이나 전체적인 그 캠페인이 도전자로서의 어떤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선거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차별점을 만들어서 내가 왜 정청래가 아닌 자신이 돼야 하는지를 부각시켜야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 과연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박찬대 의원이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 전당대회 결과는 조심스럽지만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양상을 뒤집기는 좀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점쳐보는 시간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당대표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이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전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야권 지형에도 좀 변화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전망하기가 더 어렵죠. 더 어렵죠. 네, 그러나 지금 판세는 굳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굳어져 있냐면 과거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일군의 후보군이 있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던 일군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에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당심이 한번 드러난 적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61%의 득표를 했었고 네.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39%. 이거 당심 기준입니다. 네. 민심을 제외한. 근데 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러면 그 당심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느냐?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아주 그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이 대통령 후보로서 뛰었던 경험도 있고 뭐 지지세라든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걸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또 우리 당이 아니라 남의 당이니까 더 이야기하시기 편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아주 과감하게 컷오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국가 반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당의 후보로 이런 분들이 경쟁할 수 있는지, 물론 당원들은 이분들을 지지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당의 후보가 될 수 있나.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난 대선 때도 얘기했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공당으로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 이 늪에서 빠져나올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 결과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쇄신과 혁신을 바라보고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쇄신이나 혁신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장동혁 후보가 전환기 등 극우 보수 유튜버들과 면접을 보면서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되는 거니까 친한계는 모두 당을 떠나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런 동지들에게, 정치 결사체에 있는 한 동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하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인데 쇄신과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퇴행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단서가 붙었죠.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것은 당원 50% 이상의 지지를 본인이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얘기하신 건데 실제 장동혁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독재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양당이 맞선 상황 우리 김조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속옷만 입고 감옥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끝내 체포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 상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 민주당만 논평을 낼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왜 3대 특검 특위를 만들었냐 하면요. 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본이 돼서 중대 범죄 혐의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 정말 이러한 사례를, 안 좋은 예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그 독재대응특별위원회 이걸 발족을 했는데 이 이름에서부터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떤 뜻인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이렇게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고 참 그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만 과거와 연결지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랑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절연 단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3대 특검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전 전형적인 여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특검 전국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역 만들고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 행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발족한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입법과 관련해서 소수 야당이라고 해서 그냥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는 그 강자의 논리만 적용하는 세렝게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다시 국민의힘 측에서는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특검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인 인적 구성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이 특검에 대해서 물어봐도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의회 권력이 이렇게 정적적으로 대항하는 모습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과 며칠 전만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항상 민주당의 법을 지켜라.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외쳤던 분이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니, 두 분 친분이 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완전 초면이신 것처럼 남남인 것 같은 그런 좀 맞붙는 태도가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